과거 농경중심 사회에서 공업화 사회로 넘어오는 과정에 발생된 혁신적인 변화를 우리는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증기기관 발명에 의한 1차, 전기에너지의 2차, 그리고 인터넷에 의한 3차 산업혁명처럼 말이죠. 웹 3.0은 산업혁명처럼 인터넷 서비스의 세 번째 혁신적인 변화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구분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정립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변화를 감히 웹 3.0이라고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여기저기서 웹3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들리는 걸 보면 인터넷 서비스 업종의 큰 변화 움직임이 발생되고 있음은 확실한 것 같은데요. 웹 1.0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이 처음 등장하게 된 월드 와이드 웹의 탄생입니다. 야후, 라이코스, 구글 같은 포털 사이트가 대표적이고 사용자는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이미지나 메시지를 읽는 것만 가능했었죠. 웹 2.0으로 진화하면서 비로소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게 되었고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이 성장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직접 컨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아마존,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탄생했죠. 통신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스마트폰이 인터넷 접근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지만 이마저도 2.5 정도로 간주되는 걸 보면 웹 3.0의 개념이 얼마나 큰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웹 3.0은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기계와 정보의 ICT 융복합 기술과 같은 맥락에서 처음 논의되었습니다. 시멘틱 웹 프로그래밍의 발전을 통해서 기계가 자연어를 단순히 문자 데이터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처럼 그 의미를 이해하고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컨텐츠를 처리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유튜브나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등의 추천 알고리즘을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가 기술적인 측면의 웹 3.0에 대한 정의였다면 최근 들어 서비스 측면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웹 2.0에서 사용자가 만든 컨텐츠와 이용 트래픽으로 얻는 수익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에서 발달되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이미 예전부터 네이버 블로거들 사이에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티스토리 포스팅을 통한 구글 애드센스 수익 구조 대비 네이버 블로그의 수익 배분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근 3, 4년간 유튜브가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타사 대비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보상 조건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좋은 컨텐츠가 늘어나고 사용자 트래픽이 증가하며 얻어지는 광고 수익을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크리에이터와 분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마저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트래픽이 늘어나면 기업에 유리하게 수익 배분 정책을 변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들이 만들어 놓은 서비스의 수익을 플랫폼 기업이 독식하는 게 맞냐는 문제가 인식되면서 사용자들의 합의에 의해 정책을 운영하고 정당하게 수익을 배분할 수 있는 탈중앙화된 디지털 민주주의 오픈 서비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것이죠. 탈중앙화와 명확한 보상체계, 이 익숙한 두 단어는 지난 컴투스 기업 분석 3편에서 추후 소개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서비스 측면의 웹 3.0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불리는 익명의 개발자 혹은 집단에 의해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주식쟁이들의 띵작 빅쇼트의 배경이 된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의 디폴트 사건이 대기업까지 전파되면서 주식시장이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 연방준비은행 페드는 달러를 마구잡이로 찍어내는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달러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되었고 민간은행은 값싼 인터넷 환경을 활용해서 고객들로부터 이체, 송금, 결제에 대한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며 폭리를 취했는데요.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탄생한 비트코인은 정부나 은행의 도움 없이 무료로 이체, 송금, 결제를 진행할 수 있고 중앙정부에 의해서 자산 가치가 변동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혁신적이고 새로운 통화 체계로 인식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상화폐 가치 상승은 단순히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증가되었다기보다는 각국 정부가 과거 금융위기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화폐의 가치를 하락시켰기 때문에 탈중앙화된 화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며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사토시의 논문에서 비트코인을 암호화하는 기술로 블록체인이 등장합니다. 보통 블록체인은 상호 간에 복잡하게 엮여 있어서 해킹이 불가능하다 정도로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은 일방향의 순서대로 매우 단순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방식이 매우 어렵고 복잡한데요. SHA-256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모든 메시지를 16진법으로 이루어진 64개의 숫자로 암호화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10진법의 10개 숫자 외에 6개의 알파벳을 추가한 16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64자리의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암호화된 64개의 숫자를 해시라고 부릅니다. 여러 데이터들은 이 알고리즘을 통해 2중, 3중으로 해시화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루트 해시가 되는데요. 이전 블럭의 해시값과 함께 블럭 해시를 생성하며 블럭이 만들어지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죠. 과거의 데이터를 하나 조작하면 해당 루트 해시가 바뀌고 이에 따라 블록 해시도 바뀌면서 그 이후에 모든 블록 해시가 바뀌기 때문에 조작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암호화된 데이터 블럭은 여러 컴퓨터에 분산되고 누구나 거래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완벽한 보안을 구현했습니다. 거래 당사자의 정보는 해시 암호로만 노출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은 없습니다. 기존 은행처럼 제3자가 장부를 숨기는 방식이 아닌 동일한 장부를 모든 참여자들이 공개적으로 각자 나눠 가지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공공거래 장부라고도 부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 과거의 특정 데이터를 위변조하기 위해서는 여러 컴퓨터에 분산된 모든 블록 정보를 함께 바꿔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한된 이해관계자들끼리 폐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10대, 20대로 분산된 모든 컴퓨터를 해킹하면 되니까 이론상으로 완벽한 보안은 아닙니다. 사실상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이 되어야만 비로소 완벽한 보안이 성립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전기료를 지불하며 이 시스템을 유지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바로 채굴자인데요. 마이닝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채굴은 저장된 거래 장부에 위변조가 없는지 체크하고 새로운 블럭이 생성될 수 있도록 유효한 해시 값을 찾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을 Proof of Work라는 작업 증명이라고 하는데요. 10분에 하나의 블럭만 생성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는 유효한 블럭 해시의 조건값을 변경하며 난이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채굴자는 과거 데이터의 위변조 발생 여부를 검증하고 새로운 블럭을 생성하는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비트코인은 전체 발행량을 2100만 개로 제한하면서 자본시장에 금과 같은 희소성을 부여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하나의 블럭을 생성하며 주어지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4년마다 반으로 줄어들게 만듦으로써 시간이 지날수록 코인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게끔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거래 내역을 단순히 기록만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후 등장한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기술에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계약 기능을 추가하며 활용 가능성을 확장시켰는데요. 특정 조건이 성립되는 경우에만 가상화폐가 지불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낸 것이죠. 예를 들어 제가 100만원짜리 노트북을 구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새 노트북이 정상 작동되는 경우 대금을 지불한다는 주문서를 토큰 형태로 발행해서 판매자와 이더리움 네트워크 참가자에게 보냅니다. 판매자는 정상적인 노트북을 보낸 뒤 토큰의 조건 충족을 확인하고 저도 받은 노트북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주면 저의 전자지갑에서 100만 원의 돈이 판매자에게 전달되고 정상적으로 거래가 완료되는 것이죠.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신뢰할 수 없는 개인 간 거래에서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 같은 중앙화된 중개 서비스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활용해서 이러한 결제뿐만 아니라 계약, 전자투표,
같은 상호 합의의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플랫폼으로 작동하며 그 위에 DApp, DeFi라고 하는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과 금융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웹 3.0 서비스의 명확한 이익 분배와 탈중앙화 시스템 구현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스타트업은 신규 서비스에서 통화로 사용될 암호화폐를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하고 일부 물량은 VC 혹은 시장에 매도하며 초기 개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투자자들만 참여 가능했던 지금의 벤처 투자 방식보다 자금 조달이 더욱 용이해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분배된 암호화폐는 서비스 내 통화로 사용될 뿐 아니라 주식처럼 서비스 자체의 소유 지분 역할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시장의 기업 공개 IPO처럼 특정 거래소를 통한 코인 공개를 ICO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은 오스템 임플란트와 같은 직원 개인의 장부 조작 및 경영진의 배임 횡령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번거로운 주주총회의 절차도 매우 투명하고 민주적인 합의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가설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의 내재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구축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암호화폐가 실생활에서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한다면 완벽한 암호화 기술인 퍼블릭 블록체인을 구축할 네트워크 참여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는 불완전한 보안 시스템이 되고 마는 것이죠.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인베스터가 아니라 홀더라고 부르는 이유가 어쩌면 이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를 포함한 정규자산 투자자들이 블록체인은 정말 완벽한 암호화 기술이지만 가상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말에는 큰 모순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상화폐가 아니라 진짜 돈으로 네트워크 보상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겠지만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화폐 발행을 늘려서 그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탄생 배경이 되었던 비트코인의 근본 철학에 어긋납니다. 제한된 발행량과 특정 주기에 따른 채굴 반감기가 적용된 것을 볼 때 네트워크가 유지되는 동안 암호화폐의 가치는 점진적으로 우상향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은 차익 거래 목적의 트레이더 매매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변동성을 띠고 있는데요. 그나마 홀더들은 비트코인의 블랙록이나 JP모건 같은 제도권 투자 자금이 유입되며 변동성이 조금씩 줄어들고 안정화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겠지만 어느 누구도 가상화폐의 적정 가치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 경제 시스템이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이제 겨우 초기 진입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떤 코인이 우리 생활에 실제의 가치를 부여하며 의미 있는 생태계를 만들 것인지에 따라 코인 간의 상대적 가치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기술력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보다 가격이 낮은 이유도 아직까진 코인 생태계의 가치 측면에서 최초로 블록체인 가상화폐라는 개념을 창조해낸 비트코인의 존재 가치를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실생활로의 침투 기회를 찾고 있던 가상화폐는 애초에 메타버스의 가상세계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현실과 이어져 있던 게임 산업을 만나게 됩니다. 흑철이나 미네랄 같은 자체적인 게임 세계관에서 활용되는 토큰 이코노미가 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상화폐라는 이념 전파에 용이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 대체 불가능한 NFT 기술이 접목되면서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시스템에 투입한 유저들 자금의 가치가 보존되며 동일한 생태계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저도 처음에는 P2E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새로운 소비자를 창출할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요. 컴투스가 발표한 컴투버스 플랫폼 구축 계획과 이정재, 정우성이 소속된 아티스트 컴퍼니 엔터 회사 인수 발표를 보면서 이제는 블록체인이 실제 생활 속의 무형 서비스 안으로 침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주 목요일 FOMC를 앞두고 금리 인상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나스닥을 포함한 가상화폐 같은 성장 산업의 하락이 커지고 있는데요.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우리 쩐주님들께서도 당장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보다는
블록체인 암호화폐의 개념과 미래의 가능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투자 기회를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